자,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보시면 진원, 경전 뭐 이런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 지내러 가면 뭐 천도제든지 사십군제든지 지낼 때 읽는 경전이 뭔지 아세요? 금강경 읽습니다. 금강경 읽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구조를 보면 어떠냐면 지장보살 정근을 좀 많이 합니다. 앞에 불공할 때는. 그리고 나중에 경전은 금강경을 읽고 맨 끝에서는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섞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안 그러면 49일 동안이 심판받을 때 약간 이렇게 구제해주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펌 변호사 생각하시면 돼요. 김앤장 변호사 이런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빼주는, 문제 있는 분들을 잘 돌봐주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 같은데 49제도 그렇고 천도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대목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상여소리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러면 요령을 흔들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랩의 시조입니다. 그거 잘하는 분들 그냥 즉흥적으로 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게 아니고 에야데야, 그죠? 앞에서 한 사람이 인도하면서 그 요령을 흔들면서 뭐라고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망산이 어디면요 이렇게 하고 또 하면 또 에라데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조가 사실은 나무아미타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부를 하면 뭐 극락세계 십종장엄 나무아미타불, 법장서원 수인장엄 나무아미타불,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합니다. 흔들면서 합니다. 그래서 요령을 흔들면서 원조가 네가 불교인지 어떻게 알아? 상여소리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요령이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원래 요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요령을 흔든다는 말 자체가 불교랑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에도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속담을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들지 마라. 들어보셨어? 처음 들어봤습니까?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도사가 요령 흔드는, 요령은 도사가 주로 흔들었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느낀 점이 있었지. 요령 흔드는 도사 영화가 시대를 풍미하면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강시 영화였었습니다. 그게 80년대 말, 그 다음에 뭐 90년대 초까지는 안 했는갑다. 한 80년대 말쯤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떻게 보면 좀비의 시조격이지. 원래 좀비가 좀 느리게 움직이는 뭐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뛰어댕기기도 하고, 조선시대 때도 좀비가 나오던데 킹덤 뭐 이래가지고, 그죠? 생사초 이래가지고 좀비가 나오잖아. 근데 강시 그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좀비 영화의 시조고, 그 다음에 연원적으로도 IT의 좀비보다도 더 빠르죠. 그리고 그런 강시가 이제 유행하던 게 방세옥 이런 거 해가지고 청나라,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청나라군을 공격할 때 이런 강시 같은 걸 써서 사실은 사기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였었습니다. 근데 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공포적인 걸로 상대를 이기려고 했었던 뭐 이런 정황들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놈이 그걸 제대로 기록해 놨겠어.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는 아니 중국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객사하면 집에는 안 들이는데 고향으로 끌고 옵니다. 시체를 끌고 오는 문화가 있죠. 아니 맞잖아요. 옛날 얘기.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다가도 병원으로 끌고 나와서 객사시키는 게 지금 문화가 됐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 안에서 죽어야 장례도 치르는 거고,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제사 얘기나 이런 걸 하면 왜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못 봤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어렸을 때, 야, 내가 봤는데 왜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봤노?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제상에 잔 돌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네 집에서는 뭐 대대로 해왔다는. 야, 종묘 제례가 있어. 그리고 잔을 돌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향로하고 잔의 각도가 안 나온다니까. 제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맨 약식으로만 하던 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잔도 자기라 그래가지고 돌릴 수 있는 잔도 아니고 향로가 저 제상 안쪽에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돌릴 수도 없어. 그게 종묘제례나 이런 거 유튜브만 찾아봐도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시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 되게 재밌는 사람 봤잖아. 우리 집이 왕족인데 우리 집도 돌리는데 뭔 개소리를 합니까? 이러는데 야, 종묘 제례에서 안 돌려. 그런데 무슨 너네가 왕족이야. 내가 참 가짜지도 않다. 그래서 아니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객사는 집에 안 들인다.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전쟁이 났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돌아가시면 그걸 그래도 고향으로는 모십니다. 그게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유교에서, 이게 유교의 특징적인 생사관을 사실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 룰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가? 근데 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정기하고 그 토지와 관련된 그 땅, 그 다음에 하늘 기운, 별 기운이 뭉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만들어진 게, 최적화된 게 고향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고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고향을 떠나서 살면 안 되고, 고향과 내가 기질이 제일 잘 맞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신토불입니다. 몸과 흙은 다른 게 아니다. 거기서 신토에서 신은 이거고 토는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이로 선생께서 우리 농산물을 먹어라, 또 이렇게, 우리 모두 신토부, 이게 무슨 진짜 쌉소리인가 싶어. 이게 왜 농산물을 먹으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고향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마라. 너는 고향이라고 하는 그 기운 안에서 최적화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최고다. 라고 유교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주장이 타당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최적화됐기 때문에 거기 그 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끝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고향주의라고 하는 게 거기 굉장히 치졸한 술수가 들어 있습니다. 농경을 강조하고 고향에서 못 떠나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조세나 수탈을 유용하게 하려는 술책이 들어 있어요. 위정자들의 술책이.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 그 얘기 있어요. 풍란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왜 바다로 나가지 않았는가,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조세, 그러니까 세금 걷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빼돌려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쪽에서 올려버리잖아, 저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법인세율을 우리가 조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 법인세율을 낮춰버리니까 그쪽으로 세계의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마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럽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가. 그러니까 법인세 싼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아니, 똑같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어디는 5%만 내면 되고 어디는 15%, 20%를 내야 돼. 그럼 5% 내는 대로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상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예전의 상업이라는 거는 앉아서 물건 파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상무역이에요.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무역인 거지. 컨테이너 무역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비교해 봐야 되고 이 동네 물가, 저 동네 물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점점 좀 좋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머리 좋은 게, 국민들이 머리 좋은 게 위정자에게 좋을까?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 머리 좋으면 따지거든, 이것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뭐가 있어요? 여자들은 뭐 숟가락 한 벌, 뭐 한 10개 정도, 10개나 20개 정도 세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이게 우민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여성은 배움을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도 남아서 지금 한 5, 60대, 50대는 아닌 것 같고 한 60대에서 이상 올라가면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낮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대학을 갔으면 여자는 고등학교밖에 못 갔고, 그 다음에 남자가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여자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 좀 해줘.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근데 왜 그게 정당하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 사실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물론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 그래서 집안이 형편이 아주 좋은 집은 몰라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면 남자는 학교를 계속 갈 수 있었고 여자는 학교를 너는 그만 가라고 해서 끊었지.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지금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집안 형편이 좋은데도 여자는 고등학교 이상 갈 필요가 없어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거든. 그 집안이 괜찮았거든. 형편이 괜찮았거든. 그런데 여자라서 더 이상 못 갔던 거야. 거기에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반항할 수 있었느냐? 반항 못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연세는 아니니까 겪어본 건 아니지만 봤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를 봤죠. 그래서 표준학력으로 보면 사실 한 70인데 뭐 대학을 나왔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다. 연세가 한 70인데. 그러면 그 집은 좀 개명했는갑다. 안 그러면 유교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는갑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가난하면 여자는 학교를 잘 안 보내요. 진짜 거지 같은 게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드라마 중에 그거 있죠. 남자애들 대학 보내려고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뭐 누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뭐 거기서 기숙하면서 하루에 뭐 한 12시간씩 일하고 이러면서 그거 집에다가 보내면 그걸로 남자애 하나 이렇게 학교 보내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 집 대부분 다 잘 안 됐죠. 끽 해봐야 공무원 됐는데 지금 보면 그 남자애가 공무원 됐는데 그러면 고마운 걸 알았냐? 별로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시골에서 그때 땅 팔아서 애 등록금 낸 집 치고 땅 안 팔았으면 그 집 전체가 먹고 살 건데 지금 그냥 농사만 짓고 있었으면 그 집 전체가 먹고 살 건데 땅 팔아서 대학 보냈더니 별 볼 일 없지. 시골에서는 대학 간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시골 수제지, 시골 수제. 시골 수제. 아니, 그런 집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아무튼 고향으로는 시체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곳에서의 최적화된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안 되는 겁니다. 매장밖에 안 되는. 거기서 그 기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체를 옮겨오는 문화가 있어. 시체를 옮겨오는 문화가. 그래서 관에다가 입관해서 관을 이렇게 수레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끌고 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 관에 시체를 넣어서 수레에다가 태워서 이제 뭐 우마차나 소나 그다음 말 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끌고 오면 쉽지 않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게 있었느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그런 시체를 운반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 있어. 그게 있었다니까. 근데 봐봐, 그거를 관에다가 넣어서 하나하나 옮기면 좀 그렇잖아. 근데 전쟁 같은 게 나거나 뭐 밀란이 나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죽거든. 두당 얼마씩 받는 거야. 인간 택배다. 인간 택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짝대기 2개로 걸치는 거예요. 걸쳐. 그래서 앞뒤에서 사람이 드는 겁니다. 그치. 아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짝대기를 넣는다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들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사람 몇 명을 어떻게 듭니까? 앞뒤에 2사람이서. 가난할 땐 들었습니다. 지금은 못 드는데, 중국 가봐. 그러면,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가마 이런 거 많거든요. 그 가마 타보면, 야, 저 사람들 저게 되겠나? 조동체 되겠나? 저거 부실해서? 그 사람들은 근육이에요, 근육. 빼짝 골았는데 근육. 근데 중국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요즘은 가마꾼이 별로 없고 가마 단가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제가 울산에도 사는데, 울산 이렇게 하면 거기 장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동구 쪽에 가면 거기 현대 왕국 비슷하게 있어요. 현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엄청난 오토바이 부대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출근할 때 오토바이가 쫙, 진짜 한 1000여 대가 오토바이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자전거가 막 또 쉐링 이렇게 가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 부대. 그런데 요즘은 중국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오토바이로 다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시체를 한 3구 정도를 세우고 양쪽에서 들어버리면, 그러면 소나 말 달구지에 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쌉니다. 묶어서 이제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 5구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힘만 좋으면, 둘이서 들면 배부를 때는 못 드는데 배고플 때는 들어요. 우리 인도에 처음 갔을 때도 그 짐 날라주는 분들이, 인도는 이렇게 기차 타러 가면 기차가 계단으로 이렇게 고바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차역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는 다 그냥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또 짐이 많거든. 그러면 짐을 날라주는 일종의 포터가 있어. 그분들한테 얼마를 주면 그분들이 짐을 날라주거든요. 개당 얼마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한 6, 7개를 드는 것 같아, 혼자서. 위로 올리는 것만 3개를 올립니다. 생활의 달인급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팔에 가방을 한 4개씩 껴. 진짜 사진을 찍어야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저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개당 주니까. 한 번에 얼마를 주면 그런 힘이 안 나와. 근데 개당으로 주면 힘이 나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처음에 저 그거 볼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야, 저게 되나? 근데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인도를 가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배불렀지. 배부르면 힘이 떨어져. 생각하고 달라. 배부르면 힘이 더 날 것 같은데 배부르면 힘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체를 옮기는 게 청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청나라 사람들은 만주족, 북방 유목민 계열이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싶었던 거고, 그게 이제 강시가 되는 거예요. 걔네는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람이 가면 마치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상여 같은 거 할 때는 앞에서 요령을 흔드는 거고. 그래서 도사가 요령 흔든다,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든다 그래서 도사가 진짜 요령을 굉장히 잘 흔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또 불교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인도에서 들어온 거니까 뭐 불교가 아니면 요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령이라는 뜻은 흔드는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방울은 원래 있었고 흔드는 방울. 그래서 요령에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보통 절에서는 이렇게 흔들고 저거는 이렇게 흔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미타불 연불 할 때도 사실 이렇게 흔듭니다. 위로 흔듭니다. 위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안 보셔서 그 구분을 잘 못하실 건데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보실 일 있으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해 갈 때, 그리고 밀교에서는 그게 금강령모살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도자로서 나옵니다. 밀교에서는 말 안 들으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요령을 흔들면서 자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현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승불교에서는 좋게 구슬러서 데리고 가려고 한대.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근데 밀교는 협박을 해서라도 데리고 간대.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때? 그 말이 맞나? 그냥 좋게 말해서 데리고 가는 게 좋나? 그렇게도 말 안 듣는 거는 박아가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나? 이게 자식 교육할 때의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지. 근데 저 같은 자식을 낳으면 급격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소신 있는 자식, 어린데도 불구하고 소신이 너무 강해. 그러면 이거를 박아야 되나? 그냥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저 같은 자식을 만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있어. 그렇게 딱 자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빨리 정립된 애가 있어. 그리고 이런 애들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때려도 안 바뀝니다. 진짜 죽도록 맞으면 바뀔지 모르겠는데 언간이 맞아서는 맷집도 좋아. 왜냐하면 소신이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그래서 요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를 타고 들어온 악기고, 그 다음에 귀신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용품으로 쓰였다가 그게 도교로 넘어가면서 도사에서 상여소리 같은 식으로다가 점점 더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불교랑 근본은 다 불교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극락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그래서 지장보살을 하는 거는 혹시라도 잘못돼서 안 좋은 쪽에 있으면 건져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져낸 대상을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게 극락세계로 보내는 탁송이지, 탁송. 그게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인도해 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마일리지가 딸려. 저 사람이 갈 정도의 마일리지가 안 돼. 항공 마일리지로 치면 5,000 마일리지가 돼야 보너스 티켓을 한 장 받는데 한 3,000에서 4,000밖에 안 돼. 그래서 못 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즉석의 마일리지를 채워줘야지. 마일리지 채워줘야지. 그게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사실 금강경 죽음과 관련된 경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불교의 핵심 경전이 금강경이 되면서 나중에 선불교가 중국 불교의 주류가 되니까 금강경을 독송하면 지옥에서도 구제된다라는 생각이 당나라 때 벌써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송나라 때 기록 책으로 나와 있는 태평광기나 이런 데 벌써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야기들이 벌써 시작이 됐고 송나라 때는 벌써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가 뭐냐면 올해가 이제 윤달이 들었어요. 윤달. 그래서 윤달에 예수제 같은 걸 하거든요. 예수제 아십니까 혹시? 예수제가 살았을 때 미리 49제 같은 걸 지내놓는 거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순재 사망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망보험인데 살아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망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였어요. 왜? 죽은 뒤에 돈 나오면 뭐하노? 내가 쓸 것도 아니고. 근데 장례비 보험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49제 보험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49제 보험 왜? 자식들이 49제를 안 지내줄지도 모르니까 49제 보험을 하나 들어가지고 상조처럼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10,000원씩 해가지고 뭐 5년 정도 넣고 49제 보험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절에 티켓으로 왜? 그럼 큰 부담 없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유지를 하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 얘기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또 모여서 또 결정을 하지.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절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걸 뭐 탓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49제를 살았을 때 자기가 먼저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 그게 예수제예요. 당나라 초의 사천성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예수시왕 생칠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스님이 썼는데도 경전이래. 난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 제가 그거 연구한 사람입니다. 연구한 사람인데 내가 봐도 약간 야리하긴 해. 약간 야리해. 근데 그때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예수제 중간에도 뭐가 있냐면 조승빛이 얼마 이런 게 나와요. 조승빛이 얼마. 다 사람마다 빚이 정해져 있어. 그냥 옛날 얘기요. 그래서 빚이 있어. 빚이 있어.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돈을 사야 돼. 가짜 돈이에요. 종이돈. 보면 염라대왕권 이렇게 써 있어. 야, 염라대왕권인데 왜 지금 여기서 발행을 해? 이거 화폐 위조 아니요? 북조선에서 하는 건데 그거? 북조선의 슈퍼노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 야,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만드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야? 미국과 북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그렇게 정교한 달러를 만들 수가 없다던데? 그리고 그게 북한으로 의심을 받고 있지 뭐 확실한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북한도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 일본, 뭐 유로 이런 것만 기축통화가 아니야. 북한도 기축통화국이야. 몰랐지?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저 슈퍼노트로 만든 거는 위패 검사기에도 검사도 안 된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 화폐를 또 뭐 새로 찍으면서 위헌조 방지 기능을 더 넣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무튼 염라대왕권 뭐 이래가지고 그 돈을 넣고 나중에 예수제 지낼 때 그래서 그 돈 함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서 태우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송금입니다. 그게 송금.
제가 얘기했잖아. 송금 시스템의 개발자 불교입니다. 송금도 해주고. 그러면 절에서는 뭘 했느냐? 수수료를 받지. 금융업이라니까? 이게 최첨단 금융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그것도 했잖아. 택배도 절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 택배도.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뭐 옷가지 같은 걸 넣어주고 싶어요. 보내주고 싶어요. 태워주잖아. 그럼 보내는 탁송비는 절에서 또 받지. 전부 수수료가 있어. 굉장히 재밌어. 절이 뭐 무진장 많은 걸 발전시켰어. 단지 그거를 산업적으로 발전시켰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금강경이 나옵니다. 저승빛 얼마, 금강경 몇 권, 몇 번을 읽어야 되든지, 안 그러면 그걸 읽었다는 증표를 하든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금강경을 못 읽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말고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맹이잖아. 그러니까 뭘 하냐? 금강경을 찍은 거를, 판을, 그러니까 책이냐? 아니, 책까지는 아니고, 책까지 하면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싸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금강경 판을 만들어요. 판. 그래서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목판으로 만들어서 찍으면 한 장이 책 한 권 같이,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 금강경 몇 부, 이렇게 해서 그걸 넣고 태워주면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옥에서 구제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선불교의 유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저승빛의 돈도 있지만 금강경, 그러니까 공덕과 복덕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찰과 그 다음에 공덕, 마일리지, 그러니까 뭐랄까, 좋은 복을 짓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49제나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주지 스님이 기분이 좋으면 금강경을 끝까지 읽어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반쪽 읽는 절도 있. 나 그거 좀 추적해. 난 추적다고 생각하거든. 금강경이 32품이고 그렇게 32품으로 만든 게 양나라 때 소명세자 양무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절반만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러면서 뭐 16품만 읽겠습니다. 그냥 읽어도 한 10분, 15분밖에 차이 안 나. 그냥 읽어드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읽어주면 되지. 되게 재밌지 않아? 금강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금강경 탑다란이를 관 위에 명정으로 덮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금강경 탑다란이가 긴 게 있고, 오늘날도 그 예수제함을 열어보시거나 안 그러면 49제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 열어보면 이렇게 긴 금강경 탑다란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길지? 관 덮으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선불교에서 깨달음과 관련된 경전이 아니고 천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로 읽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읽는다는 거지. 그래서 한문으로 읽으면 이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한문도 몰랐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들은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한문으로 읽으면 그 뜻이 한글로 읽는 것처럼 막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는 공부를 하고 내용도 다 알고 하니까 뭐 보면 아니까 될 거 아니냐? 안 들어옵니다. 사실로 얘기하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깔 빠지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흥얼거리듯이 읽으면 안 들어옵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노래,
아주 익숙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18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양강 처녀를 불러. 그러면 소양강 처녀 가사 그 스토리를 막 생각하면서 불러? 아니에요. 그냥 테이프 딱 틀은 거 누르고 CD 누르는 것처럼 딱 누르면 그냥 그게 멜로디가 쫙 돌아가는 거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가사를 막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약간 지정신이 아닐 때 그게 언제냐면 뭐 실현당하거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들으니까 내 얘기처럼 들려. 보통 때는 안 들려. 그냥 멜로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한글도 안 들려. 근데 한문이 들릴 것 같아? 안 들려요. 안 들려. 익숙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안 돼요. 그걸 되게 하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그거 가사를 읽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가사를 막 머릿속에 그걸 떠올리면서 해? 아니거든. 그냥 막 읽어버리거든. 쉘이 음만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기교나 부리려고 하지. 뭘 그걸 생각을 해. 현실이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면 그거를 한글인데 모르냐? 아니지. 한국 사람이면 생각하면 알지. 우리도 한자래도 우리도 내용은 우리는 그걸 배운 사람이니까. 나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한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정도의 노력을 들이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게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느려요. 더 힘들다고. 내용을 알아도 한글처럼 익숙하진 않아. 예전에 김용욱 선생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당신이 대만 유학, 그 대만 대학에선가 석사를 했었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도 대만 대학 나왔었는데. 그래서 한문을 잘해. 하지만 당신도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한문책보다 한글책 보는 게 빠르다. 그리고 쉽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문책 보잖아요. 야, 그런 양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짜 이거 완전히 초등학생 한글책 보듯이 본다. 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눈으로다가 실실실하고 이렇게 보냐?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물론 저보다 한문을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글 속도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같은 정도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예, 머리로 그걸 맞춰보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맞춰보면서. 한번 필터를 거쳐야지. 그러다 보니까 늦지. 예,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그게 귀에 안 들리는데 그 재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한문도 잘 모르는데 저거를 또 스님들이 또 금강경 읽을 때 더럽게 뭐 모타를 달았는지 옆에서 같이 읽는데 따라를 못 가겠어요. 어떤 스님하고 같이 하면 야 나도 못 따라. 야 좀 천천히 좀 해. 나도 못 따라가잖아. 근데 할매들이 이걸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더 웃긴 건 제 지낼 때는 절에 다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안 다니는 사람이 온다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하면 들어본 거라도 있어. 절에 처음 왔어. 그 49제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 혀도 안 돌아. 혀도 이게 뭔 뜻인지는 도대체 혀가 안 돌아간다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를 모타를 달고 돌리면 그 사람이 눈깔로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아. 현실이. 근데 그걸 그렇게 읽는다고. 그러면 돌아가신 어른이 알아듣겠냐?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거 하나마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귀신은 그 생각을 들어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을 듣는다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갔는데 분위기가 쎄해. 뭔 일 있나? 이렇게 그런 느낌 있어. 느낌.
그런 거를 이제 뭐 전화할 때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너 뭔 일 있냐? 그건 이제 신기 신기가 있는 거고, 그냥 느낌을 넘어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살다 보면 저 친구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오늘은 나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어. 쟤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있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 그래서 그냥 경전을 이렇게 읽어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 그렇지만 저는 제 지낼 때 늦게 읽는다는 거. 왜? 내가 빨리 못 읽어. 야,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거 빨리 읽는 스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많이 지내가지고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제일 빨리 읽는 스님들 중에서 금강경 제일 빨리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이것도 있잖아요. 못 외우는 상태에서 글자를 보고 읽잖아요. 빨리 못해요. 빨리 못해. 근데 외우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할 수 있지. 그래서 월정사에서도 그거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 철야기도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 익숙해져 가지고 하면요, 뭐 21독도 생각보다 빨리 합니다. 그거 그냥 한 글자 한 글자씩 보고 하잖아요. 아유, 그럼 하세월이지. 예, 못 외워가지고 한 글자씩 하면 하세월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한문이든 한글이든 그 뜻이 영가한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더라 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읽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판으로 찍어가지고 읽어줄 수도 없다니까. 왜? 문맹이에요. 조선시대 때 90% 이상이 문맹입니다. 한자 못 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단재 신채호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묘청이 무너지고 김부식이 지배층으로 등장한 그게 뭐 일천년사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후회할 만한 일이다, 통탄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떡상할 기회가 있었죠. 한반도가. 그게 한글을 만들어 놓고 반포를 했음에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거죠. 그때 쓰기만 했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한글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국가 개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문자나 언어를 쓴다는 거는 기분이가 나빠서도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 그때 세종 때부터만 제대로 작동을 시켰으면 먹어 들어갑니다. 이게 먹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은 거지. 너무 슬픈 일이에요. 동아시아가 문자라도 묶여 있었으면 훨씬 발전해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중일이 어떻게든 좀 뭉쳐서 뭔가를 하나 경제 블록이라도 하나를 만들어야 이게 괜찮을 건데 한중일이 합치면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리고 유럽 묶여 있잖아. 한중일이 뭉치면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걸? 그 정도 힘이 될걸? 전 세계 2, 3위가 우리 옆 나라잖아. 중국하고 일본이 2, 3위예요. 우리도 안 약하다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도 한 10위 정도는 되는 나라. 유럽에 있었으면 우리가 굉장히 강력했다니까. 근데 이게 조금 대진운이 안 좋지. 월드컵에 나갔는데 이게 무슨 독일,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팀하고 붙은 거지. 옆에 만만한 놈이 한 놈도 없어. 제가 그런 얘기 늘상 하잖아요. 일본이 만만한가, 중국이 만만한가, 러시아가 만만한가, 바다 건너면 미국인데 그놈이 만만한가.
위에 만만한 놈 한 놈이 있는데 그냥 또 또라이고. 미국을 잡는 게 북한인데, 야,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 좀 이상해요라고 해도 김정은한테 잡혔잖아. 그 어린 김정은한테 잡혀가지고 북한까지 갔잖아. 그 우리 기억 안 나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르면 그렇게 트럼프가 달려올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 김정은한테 그 악수하고 우리 그때 노벨상 받는 줄 알았잖아. 그게 잘 돼가지고 그때 그런 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화해 무드로 가고 뭐 약간 뭐 핵이 완화가 되고 이러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가, 노벨 평화상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있었잖아. 그 썰로 있었잖아. 그래서 야, 세상이 저런 건가 싶었다가 역시 우리 동포는 기대를 어기지 않지. 뚝심 하나는 뭐 대단해. 그래서 참 만만치 않지. 인생 만만치 않아. 그래서 한자든 한글이든 참 조선시대 때는 금강경 같은 게 대부분 다 한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번역본을 읽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때는 그냥 찍은 걸로 다 대체가 됐던 거예요. 찍은 거를 불태워주면서 그분에게 그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그 예수제 문화 속에서, 그 예수제 함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읽어주는 걸로 이제 또 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낼 때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면 더 쉽게 전달이 된다. 왜냐하면 기운이 통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예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간이라고 하거든. 같은 기운. 동기잖아, 동기. 아니 그 기수 같은 동기만 아니고 같은 기질이 통하는, 어떻게 말하면 식구.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동기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통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전달이 좀 잘 돼서 그분의 공덕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급조한 마일리지라도 이렇게 넣어드리면 5천 마일리지가 채워지면서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장보살을 하고 금강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천도제나 안 그러면 49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강경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금강경은 뒤에 책 보면 뒤에 이제 앞에 한문이 있더라도 뭐 아니면 한문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한문이고 밑에는 한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병기가 여러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유통본을 보면. 그런데 다란이는 빼박이지. 네가 아나, 내가 아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알 줄 알더라고.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읽는데 제가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면 뭔 뜻인지 압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한문에 익숙하니까.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아느냐? 대충은 알아. 왜냐하면 내용을 배웠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한자하고는 또 틀려. 그래서 안 들어와.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좀 유명한 건 몰라도 뭐 능엄주라든지 안 그러면 천수경에 나오는 여러 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내용도 모르는데 그게 돼?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약을 복용할 때는 성분을 알고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효과가 나는 겁니다. 먹으면 효과가 나는 거야. 감기약? 그럼 감기약을 먹는 거야. 코로나약? 코로나약 성분을 다 알고 먹어야 효과가 나나? 아니에요. 그냥 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의사나 약사처럼 전문가입니다.
그거는 약을 조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여러분은 그냥 복용자예요. 환자예요. 환자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환자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약 옆에는 쌍화탕을 먹어봐. 그럼 그 옆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깨알 같은 글씨로 약전 이렇게 해서 약 성분들이 쫙 있고 마지막 빨간 줄로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가 생기면 의사 약사랑 상의하세요. 왜 거기다 약전을 표시해 놓냐면 약 성분들이 이렇게 대충 배치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봐. 조절을 해봐. 어떤 게 문제가 생겼는지. 예.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뭔 약제더라 기억 잘 안 나는데 그거하고 뭐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뭐 흰머리 난다는 둥 뭐 오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금지식 아니면 그 사람 체질에 안 맞는 뭔가 근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체질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의사나 약사는 그걸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해서 지도를 하나 준 거지. 그 깨알 같은 진짜 한 3포인트 정도나 될까? 2포인트 정도 되나? 잘 보이도 안 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도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글씨가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안 보여. 그러면 정상. 그러면 내용을 모르니까 안 먹느냐? 아니죠. 먹으면 나. 그래서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소리, 발음의 문제입니다. 진언에서의 핵심은 발음이에요. 발음. 그래서 그 발음들이 온전하냐? 그리고 그 발음들과 관련해서 발음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의 발음이 다르고 중국에서의 발음이 다르고 우리나라로 오면 또 발음이 바뀝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원효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원효는 번역된 이름이거든요. 한자로 번역된. 번역된 이름이고 원래는 뭔지 몰라. 옛날에는 향언, 그러니까 신라의 방언을 썼었어요. 한자 이전에 방언을 썼었어. 그리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미는 알아. 그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 그리고 새벽을 한자로 번역하면 원효야. 원효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원효가 되는데 원효는 지가 원효인지 모를걸? 세종이 자기가 세종인지 모르는 거랑 비슷해요. 세종 돌아가시고 나서 세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종은 세종인지 모르는 거고 원효도 한자로 바꾼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효인지 잘 몰라. 그리고 새벽이 이 원효 이름인데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가 새벽이라고 썼느냐? 아니 그 앞으로 넘어가면 세복이라고 썼어. 세복. 그래서 세복이라는 표현은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애를 세복역에 낳았다. 이런 얘기들이 어른들이 했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비극적인 겁니다. 세복이라는 표현을 알면 그런 거죠. 안 들어봤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제 세복 이런 표현을 들어봤으면 사진 같은 거 깔끔한 거 잘 찍어 놓으세요. 젊었을 때 찍어놔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찍어놔야 괜찮아. 요즘은 영정 사진도 얼짱 각도로 찍더라. 내가 초상집에 가서 깜짝 놀랐네. 보통은 되게 촌스러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 돌아가신 사진들 보면 이렇게 뭐 조그만 사진,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사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진도 깨지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뭐 야 무슨 꽃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옆으로 정면도 아니고 저게 영정 사진인가 싶은 걸 올려놨더라고. 이게 세상인가 싶어. 그래서 예전에 최진실도 그렇게 찍었던 거 아니요? 그죠? 몰라.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세복보다 앞에 발음이 세부래. 세부. 그러니까 세부가 세복이 되고 세복이 새벽이 됐대. 세부는 우리도 몰라.
우리 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국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맞네. 나도 국어 한 사람이지. 몰라. 아무튼 몰라.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세부보다 아마 한 4대 단계 앞에 쪽이 원효시대 발음일 거야. 왜냐하면 원효가 벌써 한 14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앞에 발음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발음의 정당성 문제가 이 진원에는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인도 쪽 불교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발음의 정당성은 본토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전에 김용옥 선생님이 김용옥 선생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공자라고 부르지 말고 공찌라고 불러라.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발음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다. 중촌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불러라. 일본 사람은 일본 발음으로 불러라. 중국 사람은 중국 발음으로 불러라. 이제 김용옥 선생은 중국 사람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자라고 부르는 거는 창씨 개명하는 거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랬더니 철학과 선생님들이 김용옥 선생님이 그 하버드대 나오고 고려대 철학과로 막바로 들어가서 교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참 그때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김용옥 선생은 아마 EBS에서 노자하면서 그때부터 기억이 날 거고 사실은 80년대 베스트셀러가 있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형이 그 김용옥 선생 수업을 들었었는데 고대에서 그때 시험 문제를 한 글자를 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이랬었는데 우리 형은 대학생이었었고 김용옥 선생이 하도 난리니까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그 수업을 들었는가 봐. 교양 수업을 들었는가 봐. 그래서 한 글자 시험 문제가 한 글자였대. 허에 대해서 쓰시오. 비러자. 허 한 글자야. 그게 이제 노자 철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허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갖고 그렸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 잘 몰랐을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냥 그러려 했는데 맞다. 그때 내가 노자를 많이 읽고 있었어. 그렇긴 했었어. 근데 그때 아무튼 김용옥 선생이 처음 와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그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고 기고만장했지. 이제 하버드도 귀에 뜰 때고 귀에 쓸 때고 김용옥 선생님 정도만 해도 연세가 많을 때니까 그때 하버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을 때고 경기가 풀린 뒤로는 돈이 있으니까 가기가 쉬웠던 때고 그때는 가기가 어려울 때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기가 자유롭게 된 게 올림픽 끝나고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 전에는 정신교육 받고 외국 나갔어. 외국 나가려면 며칠씩 정신교육을 받았다니까. 가가지고 집체교육 받고. 맞아요. 그것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청장 있어야 되고 사업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돼. 일반인은 잘 못 나갔어. 올림픽 끝나고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맞아요. 잘 기억해 봐. 그것도 벌써 30년 이전 얘기야. 겁나 오래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용옥 선생이 공자라고 하지 말고 콩찌라고 불러라. 중국 발음으로 불러줘라. 라고 했을 때 철학가 선생님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반응이 나왔어. 이런 반응이 나왔어. 그게 굉장히 놀랐거든. 공자 발음이 뭔지 모릅니다. 공자 발음이 뭔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현대의 중국 발음보다 우리 한자 발음 공자가 더 오래된 발음이에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자가 전파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파된 지역의 발음들이 더 잘 안 변합니다. 원 발음이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공자 시대에 공자라고 불렀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발음의 문제는 한자는 그거 아세요 혹시?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전 문헌을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한자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2000년 전 문헌을 못 읽어. 지네 나라 문자라도 못 읽어. 다 바뀐 거예요. 근데 한자는 2000년 전 문헌도 읽을 수 있어. 되게 재밌어. 그럼 발음이 똑같으냐? 2000년 전이냐? 그건 아니야. 발음은 계속 바뀌어. 발음은 계속 바뀌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본토보다 전파된 지역은 보수성을 더 갖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말을 쓰는 4개의 집단이 있다. 현재 한국말을 쓰는 4개의 집단이 있다. 하나는 남한, 하나는 북한, 하나는 연변 조선족, 또 하나는 그냥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예. 그 중에서 언어가 제일 빨리 변하는 데가 어디냐?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북한말하고 한국말하고 변화 속도를 보면 남한이 훨씬 빨리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만약에 한국 발음의 원형을 찾고 싶다면 나중에는 연변에 가서 찾아야 될 거다. 연변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친 발음들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 쓰던 발음들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벌써 잊은 발음들. 아니, 맞아요. 그리고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빨리 바뀌는 거는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지. 문자 넣으면서 이 말들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쓰는 말과 연세 드신 분들이 쓰는 말이 안 통합니다. 아니, 맞아. 그거는 문자 넣어보면 이미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파된 지역이니까 타당성이 없다가 아니고 전파된 지역이 오히려 오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주장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뭐 쌉소리들을 해. 또 뭐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해. 그런데 문자는 본토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발음은 의외로 다른 데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진원들도 우리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바꿔요, 발음을. 그냥 앞에 사람이 한 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앵무새 같이. 뜻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뜻 아는 놈이 바꿉니다. 뜻 아는 놈이 바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문법과 관련 없이 대낮때나 쓰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우잖아? 문법으로 해요. 되게 재밌어. 한문을 본토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중에 그 얘기 있었어. 옛날에 모로아시라고 하는 대하나 사전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문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해.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해. 진짜 더 잘 알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형식에 막혀 있어. 한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형식이 있어. 그게 본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형식이 있어. 한국말은 그냥 던지는 거요. 문법이 없다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 안에서는. 그래서 영어 논문 같은 거 쓸 때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 뭐 SCI급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등재지에다가 등재하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저 논문 같은 거를 KCI라고 해갖고 한국 안에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논문 등재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알아주는 뭐 SCI급 해갖고 뉴스 같은 데도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SCI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원효 갖고 논문을 썼어. 외국 놈이 알겠어? 심사를 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원효 아는 놈이 몇 놈이나 되겠어 전 세계에서. 내가 미국에 그 논문을 보냈어. 지가 뭘 알아? 그럼 내가 미국 거 가지고 미국 놈한테 논문을 써서 보낼 것 같아? 내가 미쳤어? 진울 갖고 썼어. 자, 보조국사 진울. 그래, 네가 알아봐야 뭐 할 거요?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SCI급을 하려면 꼭 진짜 두 종류 사람만 통과합니다. 두 종류 사람만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잘 썼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하버드나 메이저 대학의 대학을 들어가 미국에 그런 대학에 들어간다는 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들어갈 때는 돈이 있느냐로 판명이 나 대부분. 형편이 괜찮냐가 제일 관건이야. 제일 관건. 그래서 제가 재벌집 아들들이 대부분 미국 동부의 메이저 학교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걔네들이 다 재벌집 아들들이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느냐? 그렇지 않지. 똑같겠지. 뭔 공부를 잘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CI급의 논문을 등재한다라고 하려면 두 종류가 가능해요. 하나는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아니면 외국에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낀 팀을 짜는 거야. 팀을. 이유가 뭐냐면 뭐 서울대 나오고 그런 애들 다 떨어집니다. 영어로 논문 쓰면. 왜? 걔네가 영어를 아는 것 같아도 걔네식의 영어가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말을 되게 잘해.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이야. 멋스러운 거야. 자, 진울 가지고 미국의 철학자가 진울 논문을 받았어. 심사를 해야 돼. 진울이 누군지 잘 몰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언어가 매끄러우냐를 봐버리는 거야. 그렇게 심사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공계 쪽은 사실은 데이터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지 않고 인문대 쪽은 거기 가 있는 애를 하나 포섭하거나 지금 유학하고 있는 애를 포섭하거나 그래서 팀 작업을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유학을 한 10년 동안 하다가 온 사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쓴 사람이 그냥 국내에만 계속 있던 사람이 뭐 영어 잘하는 애하고 둘이서 짜잖아?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그냥 이 안에 있는 애들끼리 짜갖고는 안 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동네 뉘앙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랄까 그들만의 특징으로 발전해가. 그리고 익숙한 사람은 대낮때나 관계없이 발음들을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조작이라는 단어를 주작이라고 요즘 애들이 쓰고 주작한다 이렇게. 그랬더니 주작하니까 이제는 요즘은 이제 뭐 불사조 같이 이렇게 해갖고 주작 뭐 이렇게 또 하고. 호구하다가 호갱이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다 그게 요즘 만들어내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는 뭐 따봉 이런 거밖에 없잖아. 따봉 사기 사건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델몬트 오렌지 최고로 좋은 오렌지를 그 브라질인가 그래서 이런 오렌지가 결정됐을 때 따봉 이거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그 CF 카피로 유명했었잖아요. 되게 그죠? 따봉 이렇게 따봉 기억할 정도면 또 다 오래된 분들. 그게 두 가지 재밌는 사건으로 기억이 돼요. 따봉은 전 국민이 그때 그 CF가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전 국민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게 유행어가 됐어. 그런데 웃기게도 그게 델몬트 선저인지가 묻혀버렸어. 그래서 오렌지 주스 판매는 크게 늘지 않았대. 따봉만 기억하지. 이게 주스였나를 잘 몰라. 따봉만 기억했다는 그런 썰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있는 얘기예요.
따봉이 그런 표현이 아니었대. 따봉이 그게 아니래. 그게 그런 식의 사기가 저것도 있었잖아. 핀란드에서는 자빠져 자기 전에 자일리톨 껌을 씹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이게 뭔 헛소리, 뭐이씨 우리가 껌 씹다 가자. 무슨 소 여물 뜯어먹는 소리를 해. 그거 아시죠? 아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 전에 껌을 씹을까? 아무리 설탕이 안 들어갔어도 이게 무슨 미친놈들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믿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개뿔소. 우리 귀가 진짜 얇어. 그래서 따봉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별 관계도 없는데 그냥 재밌어서 따봉에다가. 근데 더 웃긴 건 아저씨들이 지금도 따봉 써. 그거 한 30년 전 유행어인데 지금도 따봉을 써. 따봉은 영원하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잘 안 변하는. 그래서 전파된 지역 사람들은 아무튼 못 바꾼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용옥 선생님이 그때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모르는 헛소리를 한다. 공쯔보다 공자가 공자 원발음과 가깝다. 지금 중국 발음보다 한국 발음이 더 가깝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도 진원보다 우리 한국 발음에서의 불교 진원이 더 원 발음에 가깝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발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도 발음을 아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절에 가보면 실단 문자라고 인도 예전에 문자를 이렇게 진원 같은 데서 써놨어요. 옴마니 반면 환면 뭐 이런 거 써놨거든요. 그게 걔네가 지금 쓰는 문자냐? 아닙니다. 걔네 고어입니다. 옛날 문자. 걔네 옛날 문자. 우리는 그걸 그대로 써. 왜? 뜻도 개뿔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뺏겨 쓰기만 한 거야. 수백 년,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뺏겨 썼을걸? 알면 흘려 쓴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은, 한글은 날려 쓴다. 영어나 한자는 날려 쓰지 못한다. 또박또박 쓴다. 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전파된 지역에 정당성이 없느냐? 발음은 전파된 지역이 정당성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아주 이거는 재밌는 주장이에요. 누가 했느냐? 불교 쪽에는 내가 했어. 지금도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지 마라. 그런데 상당히 이게 재밌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진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반야신경 책을 올해 낼 건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요즘 인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가테가테 파라가테 뭐 이렇게 파라상한테 모지스바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정당하냐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발음이 오히려 더 오래 전 거를 반영한 거다. 내가 그런 주장을 했더니 또 딴 사람이 그러더라고. 웃기지 마라. 인도 발음도 옛날 발음을 연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인도의 옛날 발음이다. 물론 그 옛날 발음이 아주 옛날 발음이냐는 아니야. 절대 그렇게 낼 수 없어. 우리가 원효 이름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 발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전생을 본다 어쩐다 하는 놈들 있잖아요. 레드선 이거 있잖아. 자 죽음 뒤로 이렇게 영세까지 떨어집니다. 자 죽음 뒤로. 자 당신 무엇이 보입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왕자예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못 봤어? 그거 다 사기거든. 다 사기거든.
왜냐하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가 뭐 왕자냐, 거지냐, 시녀냐,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쓰는 언어를 써봐라. 라고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200년 전 사람이야. 그러면 200년 전 언어를 쓰면 돼.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옷의 모양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 그 당시 발음만 네가 숙종 때 사람이야. 그러면 숙종 때 발음, 조선 숙종 때 발음만 해줘. 아, 네가 조선 초기 사람이야. 조선 초기 발음만 해줘. 그러면 검증이 된다니까. 지금 국문학 하는 사람이 그 발음을 알고 있느냐? 알지는 못해. 하지만 진짜 발음이 나왔을 때 따봉 할 정도는 돼 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정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진짜인데. 그리고 진짜 머리 좋은 놈 아니면 그 발음들을 다 연결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옛날 발음을 그러니까 지어내서는 이게 멋스럽게 돌아간다고. 그거 아세요? 중국에 우리 선생님이 그 중국 골동품 같은 걸 이렇게 수집을 했었는데 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국에는 120%의 가짜가 있다. 재밌는 얘기야. 100%가 아니고 120%의 가짜가 있다. 그래서 그러려하고 사야 된다. 뭘 네가 네 능력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들어가.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도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흔들어 버려요. 훔쳐가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출전인지를 몰라. 출처가 어딘지를 몰라. 근데 그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처가 나와야 그것이 그 당시 건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종이 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래되면 흔적들이 사가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물건만 봐도 알아.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런 금속이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이거 빼내버리면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어. 고려시대 때 동경 거울이 나왔는데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닦았대. 경기 끝입니다. 요즘 거랑 구분 못합니다. 닦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녹을 가지고 있어야 변증이 됩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금이나 은재예요. 그러면 불순물 함유량으로 보는 겁니다. 순금이면 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순금을 못 만들거든. 99.99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거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함유량 보고 대충 이제 판단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돌로 된 유물이잖아요. 연대 비정하기 더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이게 추정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이 털어내잖아. 큰일입니다. 땅 속에서 나오면 그걸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배석이 있잖아요. 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비교해서 연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에서 물건을 파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그리고 뭐 보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는 아느냐? 몰라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여러 가지 비슷한 시대의 물건들을 본 그 누적된 지식을 가지고 형태적인 판단, 내용적인 판단, 그 다음에 유물의 연대적인 판단을 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당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문화재 전문위원이잖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뻔한 유물은 쉽게 돼. 많이 본 거니까. 특수한 유물이 나왔어. 애매합니다.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 이게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어요. 인더스 문명과 관련해서 인더스 문명에서 인장들, 도장, 흙으로 된 도장들이 나오는데 그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때 인더스 문명 그쪽에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 동네에 영국인 교사가 있었대. 그 사람이 심심해서 애들한테 그 흙으로다가 그 인장 만드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서 뭐 기념품 같이 팔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게 100년도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땅 속에서 다시 나오면 구분이 잘 안 돼.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게 옛날 거냐? 그때 만든 거냐? 이 문제가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문화재나 이런 거는 가짜로 만들 때 전문가가 개입을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가짜를 만들어도 그 사람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실수를 범해요. 이게 이제 금강저인데 금강저를 만들 때 어떤 형식들이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건데 일반인이 만들면 그냥 눈대중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범해진다고. 근데 전문가가 만들면 그 사람들이 검토할 만한 내용들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거를 다 처리를 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요거를 가지고 판단할 거야라고 자기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게 좀 오래된 게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 도자기는 굽을 봅니다. 굽. 요 밑에 층 맨 밑에 그게 두껍냐 얇으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들을 하거든요. 연대 구분을 하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 양식에 맞춰서 연대에 맞는 거를 달아버리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는 어떻게 변색이 된다? 그러면 약품을 쓰고 땅 속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몇십 년 뒤에 꺼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만들어서 돌려버리면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자기 같은 건 좀 쉬운 거고 금속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증도가짜, 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그분들은 주장을 하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금속활자 중에서 증도가짜, 그러니까 증도가라고 하는 영가 현각 스님이 쓴 증도가라고 하는 글이 있어. 그 글을 찍어낸 금속활자가 증도가를 찍어낸 활자야. 그래서 그걸 증도가짜라고 해. 근데 그거를 내용이 제가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기억하면 그 좀 된 사건이라서 저도 정확한 기억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어디서 빼온 거예요. 북한에서 문화재가 많이 나옵니다. 단동 쪽으로 나오거든요. 북한이 가난하니까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제가 저 동남아나 이런 데 처음 갔을 때도 불상이나 인도도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 물건들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저는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불상이나 이런 거를 목을 잘라서 갖고 와서 팔아요. 왜냐하면 몸까지는 다 갖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목만 이렇게 그냥 돌덩이 같은 걸로 두드리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목이 약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상품성이 있어. 그렇게 해서 얼마 이제 이렇게 팔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파는 애들을 보면 어린 애들이거든. 그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린애고 싸니까.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어린애고 싸게 팔기 때문에 진짜야. 왜? 아니, 가짜로 만들잖아. 가짜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니까. 진품은 가짜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싸. 왜? 그거는 가서 훔쳐오면 가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뭔가를 뭐 구워내야 되고 힘들지. 저거는 그냥 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해갖고 그냥 들고 튀면 돼. 그 팔면 돼. 그리고 걔네는 판로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몇 푼이라도 받고 넘기면 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서안이 예전에 장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은 서부대 개발하면서 그쪽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거기가 요충지였었어요. 굉장히 서안 낙양 쪽이, 그러니까 장안 낙양이 서안이 12조고도, 그다음에 장안이 9조고도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왕조, 그다음에 9개 왕조의 수도야. 최고의 대단한 중국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경주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경주. 그리고 장안 같은 경우가 비정통 왕조가이시면 16개, 17개 왕조의 수도예요. 장안이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내륙의 중앙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도쯤에 해당합니다. 충청북도가 해안선이 없죠. 도중에는. 거기를 딱 잡으면 치고 나가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데를 요충지로 봤어. 근데 요즘은 다 해안가가 개발이 되잖아요. 이렇게 바다 쪽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안가 아니고 내륙 쪽은 대부분 좀 별로잖아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 유통 때문에.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된 경기지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바다를 잡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항공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항공으로 수송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 떡대도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비용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비행기가 좋기는 하지만 비싸지.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끝까지 포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의 바다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놔둘 수가 없다. 서로 그렇게 관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날 거다라고 하는 썰까지 있지. 실제로 시진핑이 삼연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바다 문제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륙 쪽이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안 크기 때문에 내륙이라고 해도 별게 없어요. 조금 나가면 바다가 나와. 근데 중국은 생각을 해봐. 이게 내륙이면 바다 가려면 미친다.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이 떡대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서안 낙양이 있는 섬서성 하남성 쪽이 발전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서부 대개발 해가지고 장안 쪽을 개발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도시 같이 이제 뭐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죠? 도시 재생 프로젝트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건설업체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땅 파다가 유물 나오면 끝납니다. 그거 아세요? 유물 나오면 원래 그거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문화재위원들이 나오고 어쩌고 이제 조사할 때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나와요. 전문위원이 나오고 이러면 공사 중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다. 문화재 분과 중에 뭐 동산분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세계유산과,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고학과 관련된 건축 이런 분과들이 생각보다 괜찮아. 왜? 큰 건설업체가 땅을 팠는데 그게 걸렸어. 안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을 파다가 뭐가 나왔어.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러냐, 묻어가 나와. 야 묻어. 이렇게 나온다고. 왜? 그걸 신고해서 걸리잖아? 걸렸다가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게 중도의 레고랜드지. 아마 묻고 싶었을걸? 아마 강원도 전체가 아마 그 작은 유물이었으면 묻고 싶었을 거야. 근데 너무너무 대단한 게 나왔지? 그 지금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강원도 그 레고랜드 사건, 그 중도개발공사, 그 얘기 모르세요? 그래서 그게 전임 그 강원도지사가 그걸 개발했다가 그게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하필 치관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 점을 찍는 바람에 거기에 그렇게 유물이 많이 묻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공사 지연되고 이러는 바람에 공사비 계속 늘어나고 완료를 못 시키고 이러다가 당이 바뀌면서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당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왜 저놈이 싸놓은 똥을 내가 치워야 돼? 이러면서 난 돈 안 갚을래? 이랬다가 지금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지금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게 사실은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안 갚는다 하면 딴 건 믿을 수가, 정부도 보증 서는 거를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니까 돈 꿔준 놈들은 일단 갚아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된 사건이잖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 나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짓다가도 뭐 하나 터지거나 대형 상가 같은 거 짓다가 저런 거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도 있던데 서울에 그 제가 조계사 옆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는 1층을 아예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유물이 다 보이게 해놓고 2, 3, 4층 그 위로다가 쭉 개발을 해놨어요. 그게 언뜻 볼 때는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야. 억장이 무너져. 설계 변경 다 해야 되고 몇 년 이상 다 꼬라박았을 거야. 그걸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급에서 그쪽 분야가 괜찮아.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는데 아니 그냥 나도 몰라. 그냥 그런 썰이 있어. 그런 썰이 있어. 그걸 이제 대기업하고 연결돼서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000억짜리 공사야. 근데 내가 한 5년, 10년을 늦출 수 있다. 내가 도장 안 찍으면 그러면 건설업체에서는 누군가 풀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겠지. 그래서 대화를 많이 시도할 거야. 그래서 서로 좋게 대화해서 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서울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서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만만하게 봐. 그런데 서울이 원래는 1000년 고도입니다. 한성백제 400년, 그 다음에 한양 600년, 그리고 992년에 신라 경주가 있는 거지. 수도가 992년. 8년만 늦게 망했으면 1000년 고도라고 할 건데 안타깝게도 그냥 좀 경순한 김부가 좀만 더 버텼으면 왕건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8년 뒤에 합시다.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인데 8년만 기다려주면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좀 조금 그렇지. 그렇게 해서 경주만 해도 파면 나와요. 그래서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경주에 가보시면 아파트는 대부분 경주 외곽에 있죠. 안으로는 아파트를 못 져. 아파트 짓다가 그 파다가 나오면 부도납니다. 부도납니다. 아파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자기 돈 들여서 짓는 게 아니거든. 빚으로다가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청약 받고 대출 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쓰잖아요.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서안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부대 개발할 때도 서안에서 땅 파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어. 굴삭기 그 기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들 중에서 집에 유물 있는 사람들 많다더라. 이런 썰이 있어. 파다가 나오면 그냥 집에 들고 간대. 파다가 나오면 집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서안에서는 그게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대만으로 빼버려. 중국에서 안 풀고 컨테이너로 빼버리거든.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 얘기해요. 그래서 대만에서 당신이 물건을 사오는데 그때 한나라 때 왕릉 정도 급에 가면 뭐가 있냐면 금으로 된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이 금으로 된 신발이 있어.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물건으로. 그렇게 해서 사라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부른 거야. 2000년 전 유물이야. 2000년 전 유물. 금으로 된 신발.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쪽에서 이제 세게 부른 거지. 그러니까 금값만 받고 말든가 무게로 처리해 줄게. 유물은 됐고 금 몇 돈인지 계산해서 금값만 쳐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 건데 금값만 쳐줘서 이게 말이 돼? 이거 장난해 지금?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네가 그러면 팔아보시든가. 나가서 그래 도굴해 왔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팔아봐. 이 정도 급의 물건은 네가 재주 있으면 팔어. 그리고 그건 중국에서 걸리면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자신 있으면 팔든가. 안 그러면 금값만 받고 넘겨. 야, 이게 대단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런 물건 나오면 아마 녹여서 파는 경우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걸리면 사형당한다니까.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이게 문화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진품이 그 진품에서 나오는 아우라라든가 이런 가치, 근데 도굴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진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차피 진원 얘기를 하니까 인도 발음이 맞느냐, 우리식 발음이 맞느냐. 인도 문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더 오래된 문자예요.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저는 우리식 발음이 더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조선 초기에 한자만 있으면 발음을 몰라. 그걸 아제아제로 읽었는지 뭐로 읽었는지 알게 뭐야. 근데 조선 초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지. 한글이 반포가 되고 간경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불경이 언해가 됩니다. 세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신미, 뭐 한글을 창제한 게 신미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신미가 주도한 불전 언해가 이루어져요. 반야신경도 언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때 발음이 나와. 그런데 지금 발음과 그때 발음이 같으냐? 또 달라요. 야, 이게 재밌다고. 그래서 그러면 고려시대 때 발음을 알 수 있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글로 기록된 예전 발음들을 보면 지금 발음하고는 또 약간 달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글로 기록된 예전 발음이 가장 오래된 정통성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발음 같은 경우는 옛날식으로 올라가서 발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발음이라고 하는 게 녹음을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발음의 변화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전례가 잘 안 돼. 인간의 언어에서의 발음, 그 다음에 노래에서의 곡입니다. 곡. 가사는 전례가 잘 돼. 근데 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선지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곡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곡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자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경에 305편의 시가 있어. 그래서 그걸 축약해서 시 300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노래 가사집이에요. 가사집. 가사만 남은 거야. 그럼 곡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사는 있고 곡은 입에서 입으로 전수를 해줘. 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악보라는 개념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물론 우리는 악보를 봐도 모르지만 이제 그 조금 배운 사람들은 거기도 저처럼 나 배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뭐 그거 뭐 가능하잖아. 그 음악 잘하는 사람은 그것도 있던데 앞에서도 치고 앞으로 놓고 치고 그걸 뒤집어서 치던데 그 오선이 뒤집어서 놓고 치던데 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치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지 뭐. 근데 곡을 기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자 당시에는 곡을 기록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동아시아도 곡을 기록해요. 그리고 정관보 같은 데 보면 춤도 기록해요. 근데 뚜렷하냐? 그게 안 되지. 뚜렷하냐? 그게 안 되지. 만약에 동아시아에 뚜렷하게 곡이나 춤을 기록하는 방식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선지를 쓸 필요가 없지. 우리 거 썼겠지. 우리 게 더 좋은데 뭐 한다고 외래 문화 걸 쓰겠어. 근데 우리 게 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 판소리도 곡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하잖아. 다 외우게 하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라고 하는 게 가사 모음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곡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 모르지, 지금은. 다 사라졌지. 그 노래를 전수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음악에서의 곡하고 요거 두 가지는 굉장히 요 발음의 문제는 점수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더 오래된 기록, 타당성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전파 지역에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발음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진어는 다 발음과 관련돼요. 내용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 발음과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언이야말로 최강의 진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요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 얘기하다 만 건 아니고 59쪽 봐보세요. 중요한 진언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죠. 반야신경 진언. 내용도 여기다 제가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육자 대명왕 진언. 진언 중에 센 거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 진언, 육자 대명왕 진언,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능엄 신주, 관자재보살 여의룬주,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불설 소재길상 다라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대주. 사다라니.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하는 진언들이 비로자나 진언, 그 다음에 침부다라니, 광명진언. 이건 요즘 들어서 하는 이런 진언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책에는 이런 진언들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써놨지만 오늘은 읽어드릴 시간이 없는 거로 이상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하느냐? 다음 시간에는 또 안 할 거예요. 왜? 알고 싶으면 책 사. 59쪽 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0쪽 절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참회 기도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